정치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시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자, 내일이 한글날인데 이제 한 6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한글 예, 만든 지 예. 세종대왕이. 근데 아직도 누가 만들었냐 진짜로. 예. 세종대왕이 만들었냐? 아니면 세종대왕의 지시로 지편전 학자가 만들었냐? 아니면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가 함께 만들었냐? 아니, 질문지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예,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 그 한글을 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제 판단으로는 한글의 70%는, 창제 70%는 세종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세종과 함께 한글 만드는데 협력했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큰아들 문종, 그리고 둘째 아들 세조, 수양대군. 예. 그리고 셋째 아들 안평대군, 그리고 일찍 옆에 있다가 죽은 광평대군, 그리고 딸이 정의공주라고 있는데 예. 그 딸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정의공주가 세종의 한글 만드는데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한 10% 정도가 성산문이나 당시 신숙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의 요동으로 유배왔던 그 중국의 의문론자와 만나서 이런 그 창제를 하는 것을 갖다 협력 사업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세종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한글이었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봐도 왕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았다면은 한문이 있는데 네. 한글을 만들기 어려웠겠죠. 당시에 한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집현전 대제학이었었던 그 최만리가 세종한테 아주 정면으로 대들었죠. 지금 여기 정면 승부하듯이 예. 최만리가 정면으로 대들어갖고 세종이 1라운드 토론을 개최했는데 완패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이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절치부심하고 다시 2차 토론을 갖자라고 해서 2차 토론을 세종이 또 완벽하게 이겼죠. 그래서 최만리하고 당시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이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센 준비를 했고요. 세종도 같이 준비를 해갖고 3라운드는 무승부. 그래서 세종과 당시 훈민정음을 반대했던 유학자들이 1승 1패 1무 이 대결 구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예, 당시 기득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문자가 권력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득권만 알아야 그 권력을 그렇죠. 유지할 텐데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명분 자체는 4대의 명분을 이야기하죠. 예. 중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문자를 만들어 쓰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려고 했던 그런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만약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돼서 보급이 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똑똑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컸고요. 당시에는 당시 이 사대부들의 친중국화가 어느 정도 심했냐. 특히나 이제 권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중국어 공부 굉장히 열풍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내에서 이 사람들이 중국어로다가 대화를 하고 그 정도로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뭐 경연 같은 것들도 중국어로 막 경연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언어를 써가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아예 못 알아듣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그 세종대왕의 어떤 의지가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근데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제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고개가 끄덕 그러질 만한 일인데 이수진 장군 동상도 함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광화문에 왜 이수진 장군 동상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실제로. 광화문에는 원래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순신 장군을 사실 엄청나게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현양해야 될 분이긴 하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같은 군인이다. 예, 그렇죠. 실제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화랑. 혹시 예전에 저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 이름이 화랑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이
이진이 충무였잖아요. 충무공 따서 예. 충무, 화랑.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가 화랑의 후예고 이순신 장군의 후예다. 그래서 자기 친일의 어떤 경력을 갖다가 이순신을 통해서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화문에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설이 사실은 많이 있었고 제가 봐서는 그 설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역시 훈민정음 이야기인데 훈민정음과 정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했는데 활성화는 정조 시대에 이루어졌다. 네. 상당히 세종대왕과 정조 사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는데요. 네. 텀이 있는데. 실제로다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세종대에 만들어진 책이 3권밖에 없었어요. 어허. 잘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 예. 그리고 월인청강지국, 지옥. 예. 그리고 이건 순수 한글로 만들어진 책들이고요. 예. 그리고 번역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농사직설. 어. 예, 그러니까 농사직설이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읽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훈민정음의 활성화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기득권들. 예, 그렇죠.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정음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언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언자가 천할 언자, 계집 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읽는 글자다. 계집들이나 쓰는 천한 글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사내들 혹은 뭐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막 이제 굉장히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 훈민정음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서 훈민정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국가가 만드는 새로운 법들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위한 책들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또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모든 그런 공고문들 이런 것들도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해서 붙여주면서 훈민정음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실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왕실에서 특히 공주들은 한글로 편지도 많이 쓰고 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실제 조선 왕실에서는 여인들에게 한문을 안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예, 왜 안 가르쳤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때 당시 이제 특히나 왕비가 한문을 알게 되면 왕이 죽고 나서 유서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그것이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그럼 거죠. 왕실에서 여성들한테 한문을 안 가르쳤으면 한글만 가르친 거죠. 한글만. 그럼 일반 백성 여성들도 한문은 접하지 못했겠네요. 아주 특수한 경우들, 가령 이제 사임당이라든가 예. 혼안설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이렇게 한문을 좀 배웠었고요. 일반 여인들 같은 경우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한문은 거의 배우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왕실에서는 의도적으로 한문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비라든가 공주, 후궁들은 거의 대부분의 연락을 한글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정조는 왜 한글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조의 생각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면은 백성들도 어떤 여러 가지 그 양반 사대부들과 같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무슨 그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똑같은 시에 배품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백성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음으로써 기득권 세력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백성들과 함께 본인이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나은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한글을 아주 전면적으로 활용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당시에 있었죠. 예. 예. 그런데 통치권자가 하자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도 있어야 될 거고. 네. 금방 활성화됐습니까? 정조 이전 시기에 영조 후반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훈민정음을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치고 나갔던 것이었는데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이 활성화되는 건 이제 크게 원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정조가 아주 왕 되자마자
훈민정음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한문을 번역해서 내게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1790년에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이제 그 무예서를 만들면서 그 무예서를 갖다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조선 전체에 이렇게 뿌리게 하고 특히나 이제 문과 시험에서 2차 시험이 이론 시험이거든요. 그 아주 그 유명한 손자병법, 뭐 혹은 손빈병법, 제갈량의 팔계진법 이런 그 병법서들을 갖다가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이전에는 한문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가 자제들만이 그걸 공부하고 대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다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반포를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런 손자병법 읽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백성들 중에 아주 유능한 무예인들이 적극적으로 무장으로다가 이렇게 국방을 책임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조가 그런데 여동생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있네요. 네. 제가 직접 그 다 눈으로도 봤고 감정도 제가 좀 했었고요. 읽어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여동생이 그 청선군주인데 그 청선군주 집안에서 그 이제 종부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청선군주가 좀 건강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거의 수시로다가 오늘은 아침 잘 먹었느냐, 뭐 건강은 좀 어떠냐, 감기는 좀 어떠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러면 동생이 이제 그 편지에다가 답글을 써서 보냅니다. 다 한글로다가 답글을 써서 보내면 그 답장이 그냥 정조가 보낸 편지에 답장이 오면은 다시 정조가 그 답장에다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여동생에 대한 안부를 묻게 되면 해경궁 씨가 그 편지를 자기 딸한테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그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 친척들한테 외숙모 또 자기 그 이모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한글로 편지를 계속 써서 보냈죠. 그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외숙모한테 쓴 편지도 있네요. 이것도 답장인데 어제 보내준 편지를 받고 든든하고 반갑고 할아버님께서도 평안하시다고 하니까 기쁩니다. 뵌지가 오래되어 섭섭하고 그립다. 뭐 이런. 예, 그렇죠. 그 다 그 저 동국 세손 시절에 5살, 6살 이때 다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왕들의 지금 한글 편지가 남아 있는 게 뭐 선조도 자기 딸한테 보낸 거고 뭐 효종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들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동생이나 뭐 외숙모나 딸이나 이렇게 여성들한테 보내는 거였네요. 아무래도 저 여성들한테는 한글로 보내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소통이 어려우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필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현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정조의 한글 필체가 썩 잘 이쁘게 쓰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 지금 아마 이 작가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어린 시절에 쓴 거기 때문에 그렇고. 정조의 뭐 필체는 뭐 조선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왕 성인이 돼서 썼던 그 편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문장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의 그 필체를 가지고 이렇게 요즘 인터넷 그 한글 글자체 그런 거를 만들어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조가 보니까는 그러면 뭐 이모, 외숙모, 여동생 이런 분들하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은 거 보니까 그 친인척들한테 굉장히 다정다감했던 것 같아요. 편지 내용도 그렇고. 예,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조가 뭐 굉장히 그 뭐 이렇게 불같았다, 뭐 막 거칠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뭐 정조 연구한 지 20년 좀 더 됐는데 이렇게 계속된 정조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혁 군주와 따뜻함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죠. 사람이 따뜻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을 생각할 수가 없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혁명가들이 한번 보세요. 따뜻하지 않은 혁명가가 존재했었나? 체게바라 얼마나 따뜻합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뭐 이런 사람. 아니 뭐 그것과는 또 별도로 따뜻하다고 카리스마가 없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보급 문화재로 당연히 평가되는 훈민정음인데 국보 1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상주본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해례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베이키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과연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있을까? 뭐 불에 조금 거슬렸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걱정이란 말이죠. 제가 그 베이키 씨를 3번을 만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직접 상주에 직접 가서 예. 베이키 씨를 만났고요. 베이키 씨한테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베이키 씨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좀 했던 것이 이제 당시 처음에 만났던 분이 이게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분이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그만큼 대단히 뛰어난 문화재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문화재 기증 어떤 내용 중에 기증을 하게 됐을 때 10%를 줄 수 있는 내용이 항목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조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기증해 줄 테니까 1,000억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베이키 씨가 그걸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베이키 씨가 전향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998년에 경북 안동에 이영태라는 남자 무덤에서 네. 미라와 함께 한글 편지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아내한테 준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쓴 편지죠. 저도 고향이 경북 안동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바라봤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전 그때 편지 같습니다. 한글 창제 뒤 한 100년 뒤에 그렇죠. 일이니까. 그러니까 한글 창제되고 100년 뒤에도 이렇게 한글을 다 쓸 수 있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편지 내용이 이게 자신의 남편이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서 그리워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무덤에 같이 보관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둘이 머리 휘어서 살다가 함께 죽자고 했는데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한 뼘에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그게 명문장이에요. 어여삐 사랑할까요 이게. 그때 처음에 그게 발견돼서 뉴스에 나왔었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다 흘렸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당시 경북 안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교적으로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글을 갖다가 익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상당수의 백성들과 평민들 그리고 여성들이 한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지금 한글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조선시대에 이 문자 해독률, 한글 해독률이 거의 50%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또 여성분들도 쉽게 그동안 문자를 몰랐던 사람들도 쉽게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은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상형 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늘 강조하는 것이 음양오행의 원리, 철학적 원리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상형화시켰다. 이 목군형에 나오는 이 소리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